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여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송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4년의 경험과 과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여름 태풍으로 인한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주택 침수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최소한 집에서만큼은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우리 군은 주거 개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동구 전체 반지하주택을 조사한다?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저희가 해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걸쳐 관내 반지하 6,321호를 대상으로 성동구 건축사의 건축사들이 현장 방문 조사하여 A+에서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반지하주택 2,673세대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기, 스마트 환풍기, 화재 경보기 등 침수 방제 시설을 장마 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거주하기에 열악한 CD 등급은 시설 개선을 통한 등급 상향 및 비주거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상으로 주거 이전을 지원한 곳은 더 이상 주거지로 활용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의 제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주택의 개선 사업과 별도로 저출산,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르신이나 아동을 위한 집수리 및 안전용품 지원, 냉난방 케어 사업, 연탄가구 제로화 사업 등으로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주거 취약 가구 개선 사업도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은 근본적인 주거 위험 해소 및 주거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위험거처입니다. 위험거처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거처란 어떤 뜻이냐면 물리적,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을 위험거처로 규정하고 이를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관리체계는 실태조사 후 개별주택 맞춤형 지원, 상생협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동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실태조사는 관내 노후주택 중 신청주택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 방문하여 우리 구가 만든 위험거처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신청한 270가구 중 양호 보통인 상태의 AB 등급은 소화기 등 화재 예방용품 설치, 미흡인 C 등급에는 세대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춤형 지원이 뭐냐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화장실 낙상 위험이 있는 집은 양변기 설치 및 미끄럼 방지 시공, 그다음에 추위에 취약하면 문이나 창문 교체 및 단열재 보완, 전기 관련 위험은 배전반 및 전선 교체. 기존에 저희가 집수리라고 하면 도배, 장판, 싱크도 교체 이런 건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닌 획일화된 집수리가 아닌 개별 주택의 위험 요소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수리를 지원한 주택은 임대인과 임대료 동결 및 5년 거주 보장 등을 명시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므로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이 재원 등 이런 거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시설 등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우리 구랑 같이 개최하게 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동구는 민간협력 방식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생충은 세계적인 영화가 되었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현실입니다. 내 집에서 내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저 위험거처 사업을 올해
그 전에 2022년부터 반지하 주택 개선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부터 위험거처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에도 저희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는 많이 들어봤지만 주거 사각지대는 아직 좀 낯선다는 것 같아요. 위험거처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니까 주위에서 보시고 위험거처라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내년에 저희 사업할 때 꼭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집사 사업은 따뜻한 동행의 공간복지 사업 중 2022년부터 시작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주거 관리 서비스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현재는 취약계층이나 주거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분에게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집사 사업은 거점 기관과 공유 기관으로서의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장집사분들이 직접 오셨는데요. 그렇게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장집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앞에 있는 사례는 한 어르신의 가정을 좀 예로 담았습니다. 보통 보면은 가정 내에 어떤 수리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정보가 부족해서 그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각 장애인 가정인데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거, 편한 거. 그런데 시각 장애인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정에 보시면은 그 터치 도어락 많이 쓰시죠. 그런데 시각 장애인 분에게는 터치 도어락보다 옛날에 있는 버튼식이 오히려 더 편리하십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정 보시면은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으십니다. 보시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 다루는 주제는 안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께서 가정 내에 서비스가 필요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누구를 우리 집에 부를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집사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장집사의 전문성을 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 집수리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집수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안심 집수리 전문가입니다. 장집사분들은 모두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대상자분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간편 집수리 전문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정 내에 서비스가 필요할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어플과 AI 전화를 통해 가지고서 장집사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집사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 내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수리받으시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만족일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장집사는 실제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니다. 저희가 장집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익과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데 왠지 장집사의 이름으로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다른 곳을 살펴본다고 하십니다. 한 예로 장집사분이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수리를 다 이제 지원해 주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도어 스토퍼라고 하죠. 이렇게 문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게 그게 딱 망가진 겁니다. 정말 때마침. 근데 그걸 보시더니만 장집사분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 차에 가셔서 여분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가져오셔서 무상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주셔서 그 감동적인 사례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같이 저희와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올해 굉장히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동구청의 기존의 어르신 낙상 방지 홈케어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에 저희가 정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정말 잘 이렇게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장집사 사업을
홈케어 매니저로 이제 위촉을 받음으로써 장집사분들이 홈케어 매니저가 돼서 가정을 방문해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외에 가정에서 정말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또 그 밖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장집사분들이 홈케어 매니저분들이 가셔가지고서 조사를 하시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성동구와 함께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논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돌봄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저희가 올해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동구와 따뜻한 동행에 있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지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볼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보완할 점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올해 더 발전시킨 모델을 가지고 내년에는 더 힘차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동행의 미션은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장애가 존재하지만 장애를 가진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따뜻한 동행의 존재의 이유이자 모든 사업과 활동의 방향입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장애는 몸이 아닌 환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느꼈던 그런 불편함과 장애가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저희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가정은 이제 휠체어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방에 들어가실 때마다 식탁에 있는 다리에 계속 그 휠체어 이제 발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보니까 그 다리도 많이 이제 이렇게 까여 있었고요. 그분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였던 거죠. 그때 장집사분께서 그 다리 한쪽에 대한 나사를 풀으셔서 이 다리를 기존보다 조금만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설치를 다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주방을 다니실 때 그동안 걸렸던 그 불편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이렇게 편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정말 막대한 어떤 자금이나 예산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경을 바꿔나가는 더 이상 장애로 느끼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꾸준한 관심과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된다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장집사는 보시는 것 같이 넓히고 연결하고 키우고자 합니다. 사회 서비스와 통합 돌봄과 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연결하고 또 이 사업이 지자체와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더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집사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주거관리 서비스 장집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입니다. 성동형 위험거처 임팩트 연구 사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동형 위험거처 개선 사업 사회성과 연구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임팩트 사이언스 연구센터에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 임팩트 리서치랩 이호영 CRO님 또 한양대학교 광명신 최미강 연구원님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 위험거처 관리 및 주거복지 선도 모델을 구축해 왔는데요. 특히 이런 위험거처 제로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를 한번 나눠본다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스테이지 1 그리고 2025년에는 스테이지 2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지 1에서는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협력하셔서 기초적인 지원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좀 집중했다고 한다면 스테이지 2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및 사업 고도화를 따뜻한 동행과 함께 진행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헤비타트와 함께 진행했던 스테이지 1에서는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례 등을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또 기초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침수, 화재 방지 시설 등 7종의 시설을 2,164세대를 대상으로 설치해 드렸는데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좋은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어떤 인식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좀 더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힘쓰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동형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실시하셨고요. 성동구 건축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A가구, 양호가구가 2가구, B가구가 113가구가 있었고요. 총 270가구 중에 155가구가 C등급 미흡한 가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따뜻한 동행과 함께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특히 CD 등급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안전 등급을 제고하기 위한 집수리 지원을 하셨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요새 굉장히 기후 변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냉난방 케어 지원 사업, 쿨루프 시공, 재난 예방 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중에서도 CD 등급 주택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그리고 냉난방 케어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좀 측정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진은 비포와 애프터의 그 사진인데요. 화장실 보수, 계단 난간 보수, 곰팡이 제거 및 도배 교체, 콘센트 보수에 대해서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가 사람들의 심리에 또 어떤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보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변화 이론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수혜자분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 스트레스입니다. 주거 스트레스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됐을 때 그렇다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삶의 질을 올리는데 이어지는 그런 경로를 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효능감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기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997년 샘슨 등의 그런 연구가 사이언스라는 좀 세계적인 저널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사회적 응집, 또 비공식적 사회 통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론을 활용해서 집단 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에 따르면 집단 효능감이 높은 지역은 범죄율과 사회적 무질서가 낮으며 주민의 안정감과 공동체 참여가 강화된다는 점이 실증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어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그런 집단 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총 281가구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요. 104가구에서 대답을 해주셔서 응답률은 37%였고요. 저희가 CD 등급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등급을 상향하는 집수리 지원을 받으신 사업을 하신 곳인데요. 여긴 좀 개입 강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응답해 주신 가구 수는 57가구였습니다. 냉난방 꾸러미 사업 쪽은 냉방 취약 주거지에 냉방용품 또는 벽걸이 에어컨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개입 강도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7가구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 하자 수준을 보시면은 지원 전에 CD 등급과 냉난방 꾸러미 양쪽에서 하자 수는 0.5 정도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지원 후에 하자 수는 CD 등급에서는 0.14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꾸러미에서는 0.32 정도로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자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CD 등급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수준 역시 지원 전에는 CD 등급 대상 가정과 냉난방 꾸러미 지원 대상 가정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원 후에는 안전사고 위험 수준이 CD 등급 쪽에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적 변화를 살펴보니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으로 물어봤는데요. 사업 전에 비해서 사업 후에 얼만큼 만족하셨습니까? 또는 삶의 질이 올라가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드렸을 때 CD 등급 쪽에서 5점 만점에 4.8, 4.7 등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이 관측이 되었고요. 자존감 또 미래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냉난방 꾸러미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변화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본 것이 주거 스트레스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주거 스트레스를 측정해 본 결과 사업 이전 대비 이후에 주거 스트레스가 얼만큼 감소했다고 인식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5점 만점으로 또 여쭤보았거든요. 그랬더니 CD 등급에서는 5점 만점에 3.5점 정도,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2.9 정도 나와가지고요. 역시 CD 등급 쪽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한 경우에 이런 주거 스트레스에 대한 감소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원 전과 지원 후에 심리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여쭤봤습니다. 지금 사업 수행 전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를 10점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8점이면 되게 높은 거고요. 5점이면 낮은 거고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주거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CD 등급 8.7점, 냉난방 꾸러미 그룹 7.8점으로 사업 전에는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업 후에 전반적 주거 스트레스가 CD 등급 같은 경우에는 8.7에서 3.4로 거의 5점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50% 정도 어떻게 보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냉난방 꾸러미 쪽은 7.79에서 7.98로 오히려 스트레스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날씨라든가 그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긴 되지만 어쨌든 CD 등급에서 굉장히 큰 수준의 스트레스 감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관찰되었는데요. CD 등급에서는 8.2점 정도의 그런 우울감,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7.7점 정도의 우울감이 있었는데 사업 후에 CD 등급에서는 우울감이 10점 만점에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수준의 우울감 수준에서의 감소가 있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우울감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안감 측면에서도 CD 등급에서 8.8에서 3점으로 굉장히 크게 불안감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 부담감도 8.4에서 4.7점으로 크게 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CD 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주거 개선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원 전의 심리, 정서,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CD 등급의 경우 8.55, 냉난방 꾸러미 그룹의 7.03이었다고 한다면은 지원 후에 CD 등급에서는 3.6으로 굉장히 크게 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6.9 정도로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사업 전에 비해서 사업 후에 수면의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CD 등급에서는 숙면, 입면, 야간 안전, 수면 온도, 수면 호흡, 악몽 빈도 감소 등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업 이전 대비 집단 효능감을 여쭤보았습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단 효능감이 증가했다고 인식하시는지도 여쭤보니까요. C 등급에서는 5점 만점에 3.8,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5점 만점에 2.98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역시 C 등급에서 더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결과는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여쭤봤습니다. 성동구에 사는 것이 얼마만큼 좀 자랑스러우신지 자부심을 여쭤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D 등급에서는 자부심이 사업 이전에는 5.98, 6점 정도였는데요. 사업 후에 9.18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애착심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심을 갖고 있는가를 여쭤봤는데요. 그것에 있어서도 사업 전에는 6점에서 사업 후에는 9.2점으로 또 크게 올라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CD 등급에서는 이런 사업 효과를 체감함에 따라서 집단 효능감도 증가했고요. 또 지역 자부심, 애착심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지자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CD 등급과 냉난방 꾸러미 그룹 두 그룹을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원 내용이 이런 CD 등급에서는 집수리 안전보관 공사였고요.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냉난방 취약보안 물품 지원이었는데요. 물리적 변화 측면에서는 획기적 개선, CD 등급에서는 획기적 개선이 있었고요. 냉난방 꾸러미 그룹에서는 제한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변화 측면에서는 역시 CD 등급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다. 주거 스트레스가 61% 감소, 불안감이 65% 감소, 우울감이 61% 감소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전, 사후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만족도 및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도 사업 만족도 5점 만점에 4.7점, 집단 효능감 인식 5점 만점에 3.8점, 집단 자부심, 애착도 이전 대비 3.14점, 52% 증가하는 굉장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냉난방 꾸러미에서는 어떤 그런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이 심리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연결성을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상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 체감 수준에 따라서 긍정적 정서 반응이 달라지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어떤 지원 체감이 컸을 때 긍정적인 정서 반응이 크고 이것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라는 어떤 인식을 확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분적인 물품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물리적 개선이 심리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고도화가 되고 또 여러 지자체로도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감도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민들이 보셨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물품 지원보다는 구조적인 환경 개선 쪽으로 우리가 사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표본 규모라든가 대표성의 한계, 또 심리 정서적 변수의 정량화 및 측정 한계, 또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좀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는 성동구에서 그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실행해 오신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희 연구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르신 낙상 방지 홈케어 서비스 효과성 연구를 담당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보건복지부 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낙상 발생 장소 1위가 바로 주택입니다. 가장 익숙했던 집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약 1000여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왔고 올해 5월부터 홈케어 매니저의 정기방문형 통합 돌봄을 확대해왔습니다. 아까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말씀드린 바로 그 장집사와 함께하는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서비스가 실제로 낙상 위험을 감소시켰는지, 또 주거 만족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서비스 이용자이신 어르신과 제공자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양적 연구로 98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비교 설계를 진행하였고요. 이분들에게 낙상 위험의 변화, 또 주거 환경의 만족도, 정주의식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세 주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11명과 홈케어 매니저 6분, 그리고 통합돌봄 담당자이신 4분과 심층 인터뷰를 하고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먼저 양적 연구의 참여자 특성을 보시면 98명 중에 여성이 7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연령은 80대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가구 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경로는 동주민센터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공공 돌봄 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상 위험 인식과 행동의 변화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넘어진 경험이 지난 8월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사후로 8월에 조사하고 10월에 조사했는데요. 2달 사이만 해도 집에서 넘어진 경험이 18%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셨고요. 넘어질 뻔한 순간도 한 20% 줄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활동 제한의 경험도 10% 점수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실제로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런 신체적 안전 확보와 자립적 일상생활 유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환경 만족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는데요. 5점 척도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문항으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총점의 평균을 본 것입니다. 사전 3.82에서 사후 4.1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응답자 84명 중에 유효한 응답 84명 중에 50명이 주택 환경이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나의 필요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인식 혹은 이 집에 사는 것이 즐겁다라는 그런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이용 전후의 변화를 여쭈었는데요.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심리적 변화인데요. 78% 정도가 긍정적 심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셨고요. 아까 신현상 교수님의 연구와 비슷하게 스트레스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활동 범위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62% 정도 되었고요. 시설 수리 비용의 절감도 한 44%가 절감되었다고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건강 개선 부분은 높지 않지만 단기간에 신체 건강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여쭈었는데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만족도로 76%가 본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셨고요. 97%가 이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서비스의 실질적 효용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적 연구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어르신들 11분과 댁에 방문해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신청 배경을 여러 가지로 답을 주셨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낙상 경험, 또 집안 내 거동이 불편한 점들, 또 노후된 주택의 문제로서 혼자서 수리가 어려운 점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꼽아 주셨는데 이러한 신체 안전, 자립생활, 경제 부담이란 복합적 요구가 이러한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만족된 부분들이 어떤 측면이었는지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서 안전감이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관리나 욕실 사용이나 위생관리, 신체활동이 쉬워져서 활동 범위가 확대된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홈케어 매니저 분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그분들의 친절한 응대와 또 어르신들의 독거 상황에서 외로움이 완화되는 등의 변화들이 있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긍정 평가가 드러났는데요. 무료 지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뿐만 아니라 성동구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 높은 만족이 드러나는 발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단순히 수리 서비스를 넘어서 3차에 걸친 홈케어 서비스 매니저들이 방문함으로써 정서적 돌봄의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족과 함께 개선 요구들도 드러났었는데요. 바로 이제 설치 품목의 실용성 문제들을 제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바로 단순히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조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와 기대 간의 괴리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신청할 때 더 많은 것들이 수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예산 초과의 문제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외부 계단이나 화장실 턱 제거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갈망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나 구조적 개선 개입의 예산 확대 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장집사라고
졌었던 우리 홈케어 매니저분들이 실제 이 수리 서비스를 진행하시면서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낙상 예방과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곳에 임하셨고 어르신들의 감사를 통해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한 매니저분께서는 저와 인터뷰하시면서 어르신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홈케어 매니저 이 시공들이었구나 한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성동구에서 선제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통합 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제공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르신과의 소통 문제 외에도 행정 업무나 예산 운영 같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인 매우 실무적인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돌봄 담당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민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통합돌봄의 모델의 시도, 그 시도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또 그 성동구와 따뜻한 동행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이게 지속적 관리 체계로서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케어 매니저 역할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통합돌봄의 발굴자로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그러니까 주거 낙상 방지를 넘어서는 다양한 통합돌봄에 필요한 것들의 발굴자로서의 복지적 시각의 융합이 일어나는 역할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긴장도 분명히 있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 또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드러났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로 주택 환경 만족도의 상승, 또 낙상 위험, 심리적 안정 모두 개선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이 물리적 개선이 정서적 돌봄으로 확장되었고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제와 발전 방향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서 예산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정책 홍보 시에 우리 이용자들께서 정확히 안내해야 될 것을 제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안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맞춤형 개선을 위해서 홈케어 매니저의 재량권 확보 문제, 또 마지막으로 통합된 소통 채널 구축 등의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그 성동에 살아요라는 문구처럼 사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그 매니저분들이 실제 다른 그 서울 전역에서 이 주거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성동구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더라. 실제 내 집을 고쳐주는 상황도 아닌데 옆집에서 봤을 때도 구에서 하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한 자부심이 드러나는데 아까 신현상 교수님 발표에서처럼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강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저 역시 연구를 하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동구청에서 진행하는 이 선도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 또 통합돌봄 관점 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들며 지속 가능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네 분 오셨는데 아까 인사는 미리 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한 7분 안쪽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성동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오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세종인데 약간 더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윤 박사님부터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국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제연구기관에서 주거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거정책을 연구하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건 우리 사회가 많이 꽤 발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만큼 발전한 것 같진 않지? 왜 여전히 안 좋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건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근본적이어서 다른 데 가면 그런 얘기한다고 약간 혼나는데, 여기는 뭔가 성동에서 좀 좋은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례여서 좀 같이 그런 고민들도 나누고, 또 성동의 사례가 어떻게 또 확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위험 거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불량주택을 정의하는 규정이란 게 딱히 애매하고요. 사실 불량식품이나 불량제품 이런 것들은 식품안전법이나 뭐 제품안전법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런 거를 팔거나 유통하거나 뭐 만들거나 이러면 처벌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불량주택 같은 경우는 최저주거 기준이 있지만 그것들도 뭔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욕실이 있냐 없냐, 혹은 같이 쓰냐 따로 쓰냐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주택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불량주택, 우리가 보기엔 불량주택인데 이거를 딱 불량인지 아닌지를 딱 규정할 만한 또 제도적 근거가 없고, 또 좀 법적으로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라거나 혹은 법적으로 건축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팔거나 만들거나 유통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제재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주택이 계속 뭔가를 계속 짓고 계속 만들어내는데, 사실 좋은 주택은 계속 좋아지긴 하지만 안 좋은 주택이 꽤 많이 남아있는 뭔가 근본적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사실 이 어떠한 것이 위험 거처다라는 것들을 좀 규정하시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주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도 해주시고, 이것들을 오늘같이 이렇게 연구도 발표를 해주셔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중앙에서 딴 데 가면 기초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까이 피부에 와닿게 하시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현장을 몰라서다라고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그래도 성동구에서 어느 정도의 진일보한 결과물을 내주셔서 성동구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사실 주택 관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지으면 잘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꽤 나름 고민이 쌓였는데,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해서 살아야지가 꽤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어떠한 시설들을 같이 운영을 잘 할 것이냐, 혹은 아파트의 공용부를 어떻게 잘 운영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걸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도 있는데, 이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온전히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가 좀 고령자라든가 취약하신 분들이나 또 자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계속된 스트레스로, 계속된 어려움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건강이나 뭐 신체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까지 살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고, 또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사실 우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화가 되어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데는 단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주변 환경들이 그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모아서 처리하고 쓰레기도 이렇게 나누고 하지만, 이런 지역에 있는 데들은 그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있을 수 있을까, 개입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수선유지급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치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임차인들인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자가 거주자들을 위해서 또 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되게 한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뭔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직접적인 필요하고 이게 다 맞다 했나라고 보면 또 아닌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뭔가 더 살기 좋게 만들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서 필요한 것들만 또 지원하고, 이러한 경험들도 되게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해 볼 것은, 아마 위험겁처와 관련 또 불량주택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물리적인 위험 말고도 요새는 경제적인 위험들이 있거든요.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내가 들어가도 되는 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에 위험 거쳐도 등급으로 나눠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왜 위험하죠 하면 이거는 여기가 뭐 공용부가 뭐 부셔졌고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A, B, C, D, E 이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뭔가 저희가 경제적인 영역들에서도 위험성을 뭔가 A, B, C, D, E로 나눠서 아 이거는 이 정도 리스크구나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또 관리 측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도시 관리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집의 전등 하나 고치는 것부터 이 도시 전체에 있어서의 관리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촘촘한 부분들을 또 같이 고민 많이 해주시면 또 내년 또 내후년 이런 주거 포럼들이 열릴 때는 또 새롭게 배워가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분 토론 끝나면 청중 중에서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재성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건축공간연구원의 방지성입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이랑 건축공간연구원은 이제 세종시에 같이 있고요. 국토연구원은 조금 더 스케일이 큰 연구를 하고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은 약간 건축 단위, 주거 단위 좀 작은 스케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 안에 고령친화 정책연구센터라고 있고 제가 이제 그걸 맡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고령자 주거 이제 돌봄이랑 연계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그때 한번 와서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동구가 되게 잘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그 22년도에 반지하 주택 조사하는 거 보고 와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주거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저게 이제 어떻게 발전할까? 약간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이게 반지하 주택 실태 조사에서 위험 거처 개선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확장적 개념, 그 확장적인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정말 잘하시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들을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많은데 성동구는 이거를 4년 동안 계속 끌어왔다는 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큰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범용화할 거냐, 다른 지자체에 확산할 거냐, 이거를 정책이랑 제도 안에서 어떻게 끌어올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사실 근거가 일회성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거처 조례라는 것도 만들고 주거 지원 조례, 주거 기본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통합 돌봄이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주거 기본 조례, 위험거처 조례, 내년 통합 돌봄 안에 그 주거 지원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세 개 조례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위험거처 조례가 모법이 없는 상황이면은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그럼 주거 기본법, 주거 기본제로로 옮겨야 되나? 이제 뭐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주거 관련된 조례들이 약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이게 그 수요, 복지 수요 계층을 확장하는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거 내용을 보고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업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평가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뭐가 개선할 거라는 걸 찾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장할 때 근거로 쓸 수 있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근거로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려면 이게 이제 주거 조례 관련된 조례안을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재원이나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근데 지금 이 사업의 구조를 보면 사실 성동구가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따뜻한 동행이랑 협업을 하면서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따뜻한 동행이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구조죠. 따뜻한 동행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사업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이런 그 기부나 그 사회적인 그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런 유형거치 개선 사업의 그 사업 근거를 조금 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다 보면 그러면은 기존의 정책에서 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 같은 것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수선유지급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뭐 못했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거를 좀 더 확장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제 고민이자 성동구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조금 뭐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나라의 그 단독주택지의 주택관리 서비스는 생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아주 생태계가 잘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향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향하다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역할을 하면서 소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수선 유지도 하고 하다 보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수선 유지하면서 그걸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가 없는 거죠.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편해라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 문화가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성동구 내에서라도 작동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땐 주택정책과의 역할이 커져야 되는데 주택정책과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주거기본법이나 장애인 편의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나 주거지원센터의 도입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끌어가려면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유형거처 평가 항목은 되게 적정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그게 장기적으로 가고 조금 더 객관화하고 그 평가나 활용의 측면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약간 정량적인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거자 욕구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방식은 사실 이게 굉장히 맞춤형으로 하면 좋긴 한데 그 평가 대상이 많다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량화한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보니까 그 실태 조사를 신청한 가구들만 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대할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인 것 같고 그리고 위험거처의 개념이 그 기준을 건강한 성인 남자로 보느냐 아니면 조금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험거처가 상대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반지하 주택에 살 때의 위험거처와 만약에 요양등급 3등급이 분이나 4등급이 받으셨을 때 사는 걸 완전 다르죠,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거처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그 향후에 이제 조금 더 이걸 확대하다 보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실태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다 생각보다 전체보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긴 한데요. 위험거처라고 하면 굉장히 명시적이죠. 명시적이고 딱 성격이 드러나고 위험거처. 근데 그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험거처라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위험거처 개선 사업,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그 단독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조금 더 중립적인 용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안전거처 확충 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지 이게 조금 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그 네이밍은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성동구가 위험거처를 개선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게 또 실제 정책의 그 결과를 수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바로 신하나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2023년도에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같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실태조사도 할 거다, 그 이후에 이런 뭐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다 돌아다녀서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이걸 실제로 다 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느꼈고, 그 이후에 어떤 돌봄 서비스나 장집사 서비스처럼 사실 집이 많이 이렇게 위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낙후되고 했다는 거는 그분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돌봄의 영역까지 좀 확대되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고, 또 오늘과 같이 보통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정책의 효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좀 냉정한 평가까지 이제 같이 반영이 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까 그 네 분 발표자님께서 성동형 주거 안정망 모델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동구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험거처의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법제화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개념화라도 이렇게 이끌어낸 것은 이런 위험에 대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 정부에 대응하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특히 그 임대인과의 상생 협약이 굉장히 그 주거 모델의 정책적 영리함이라고 좀 생각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집이 나아지면 좋겠지에서 보통은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내 집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고 싶고 더 나은 세입자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생 협약을 통해서 5년간의 그 주거를 이제 안정화시키고 임대료를 동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세심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홈케어 매니저 서비스나 이런 장집사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감이 좀 증진되고 정서적 교감이 결국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신현상 단장님께서 연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정책 목표 자체가 그냥 집을 수리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왔던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이제 국가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통해서 성동구가 추진해온 모든 핵심 사업, 즉 실태 조사, 주택 개조 자금 지원, 상생 협약 권고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명문화를 했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데 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우수자치 입법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까 들으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 제정이 가장 좀 중요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게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보편적 책임이라는 헌법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이 되면 무엇보다 강제력과 집행력의 확보가 좀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임대인의 비협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의 4년간의 경험이 노후주택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결합한 통합적 주거 안정망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의 표준적인 안전 규범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넘어서 법률 제정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성식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뭐 앞에 우리 국토연구원이나 아우리의 연구를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저는 이 정책의 초기서부터 저희 건축사들을 여러 분 모셔서 여러분들 집에 점검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성동에 아버지 따라서 이사 온 지가 81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지금 뭐 한 40몇 년 정도 돼서 저희 그 건축사들 안에서도 저도 여기 토박이로 예,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쪽에서 나왔고요.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제 고향 같은 여기에서 저도 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4년 전이죠. 성동구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반지하를 조사를 좀 해야겠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옥탑에서 산 적도 있고요. 아버지가 훌륭하셔서 반지하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주거 형태고 또 실제로 저희 그 처갓집이죠. 화양동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반지하의 지상 2층의 전형적인 연화조라고 하는 그 건물에 아직도 그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살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동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좋은 취지이고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응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건축사들 한 20여 분 모시고서 그해 가을에 시작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몰랐지만 한 4개월 정도 추운 겨울을 나는 동안에 한 6천 개 정도의 반지하 주택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뭐 저희 뭐 장모님도 아직도 그렇게 기거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비슷한 주거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질감 같은 것도 있어서 흔쾌히 조사를 또 추운 겨울에 우리 건축사들이랑 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성동이 한 일이 큰 반향이 돼서 서울시의 반지하 개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21만 동을 25개국 건축사들이 나눠 가지고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위험 거처들을 조사 발굴을 해서 각 구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도와주시려고 되게 애를 쓰셨고요. 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계속 앞서가는 서울 시내에서 어떤 구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저도 성동이라고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살고 계신 게 성동도 50%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을 하시고요.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또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거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반지하랑 위험거처들을 다녀보니까 자식 되시는 세대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셨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사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외국인들도 좀 있고 또 관내에 이제 학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뭐 이후에 성동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 건축사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래된 건물이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되다 보면 특히나 저희들 전문 용어로 따지면 이제 지진력이 계산이 돼 있지 않은 집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처럼 지진이 오면은 아파트는 살아남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반지하의 2층 주택은 반파 이상 될 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여러분들 사시는 저층 주거지는 용답동에 지금 동네 반쪽이 아파트가 됐죠. 짓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재개발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을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건축사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은 집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지 먹고 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또 나왔죠.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리모델링으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집에 제가 건축사들을 교육시켜서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보면 옥상에 이 풀들이나 뭐 이런 것들 참 좋아하시고 꽃들 좋아하시니까 큰 화분들 갖다 놓으시거든요. 어떤 집에 보면 옥상에 화분이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꽃나무가 있고 또 배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고추나무도 있고 한데 그 화분을 저는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이만큼이나 건물도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 먹으면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집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무거운 거를 자꾸 갖다 쌓아 놓으시면 이 집도 늙어서 어느 날인가 금이 가고 부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책은 세 분, 네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옥상에 또 각자의 주거 안에 너무 큰 뭐 가전제품이나 너무 큰 물건을 갖다 놓지 마시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서 해드릴 수 있는 정책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100%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 몸이 늙어갈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도 노후화되니까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병원 갈 때 돈 쓰시는 것처럼 집에다도 돈을 조금 쓰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좀 대놓고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동구가 이 주거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지방 정부로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지난 한 4년 정도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할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열심히 하셔도 된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큼 여기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다. 참여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들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칭찬하겠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 분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착심 9.18, 자부심 9.19 이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보통 있는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그렇게 3점 몇에서 이렇게 9점 몇까지 올라오는 종류의 작업, 이런 정책은 사실 오랫동안 정책을 하셨던 분들도 되게 경험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하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그냥 혼자 남겨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뭔가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갑자기 내가 소속감도 느끼고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게 가야 될 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약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동주민센터에서 누구가 찾아가서 같이 운동합시다. 그러면 하실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또 누군가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 있는데 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면 나오실 분이 돼버렸어요.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의 문제를 풀어갈 때 가난하고 몸도 불편하니까 그냥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언젠가부터는 나오실 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일이 동네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원을 만드셨다 하는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대놓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토론을 이끌어 주신 좌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